1722년 12월 어느 겨울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몰래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평정한 아버지와 그 제국을 지키기 위해 피로 손을 물들인 아들의 이야기. 강희제와 옹정제, 백년 제국을 떠바친 두 황제의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묻혀있던 역사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1661년 봄, 북경 자금성. 8살 소년이 붉은 비단 골룡포를 입고 태화전 용상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현엽, 훗날 60년을 통치할 강희제입니다. 소년의 키는 용상에 비하면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태화전 앞마당에는 만주 8기의 장군들과 한족 문신들이 줄지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린 황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저들 중 누군가는 자신을 황제로 떠받들지만 또 누군가는 자신을 꼭두각시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청나라는 이제 막 중원을 차지한 젊은 제국이었습니다.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북경에 입성한 지 불과 17년. 여전히 남쪽에서는 반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고 조정에서는 만주족과 한족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섭정왕 오배였습니다. 그는 어린 황제를 대신해 조정을 장악하고 자신의 뜻대로 제국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황제보다 섭정왕의 눈치를 더 살폈고 군대는 황제의 명령이 아닌 오배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강희제는 어렸지만 명석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경전을 읽고 역사서를 공부했습니다. 한자를 익히고 만주어를 다듬고 몽골어까지 배웠습니다. 낮에는 말 타는 법을 익히고 밤에는 병법서를 펼쳤습니다. 10대가 되자 그는 매일 새벽 조참에 참석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추운 새벽에도 여름 장마가 쏟아지는 날에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조정에 나왔습니다. 각지에서 올라오는 상소를 읽고 변방의 전황을 살폈으며 백성들의 민심을 파악했습니다. 신하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 황제가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1669년 강희제가 1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오배의 그림자 아래 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황제는 측근 무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오배를 잡는다. 그날 오후 오배는 역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어린 황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오배와 그 일당은 모두 숙청되었고 권력은 완전히 황제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진짜 황제가 탄생했도다. 강희제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천하를 손에 쥔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60년이 넘는 긴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세운 이 거대한 제국이 훗날 아들들의 피로 얼룩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678년 북경 자금성 서쪽 편전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희제의 넷째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름은 인진, 훗날의 옹정제였습니다. 강희제에게는 수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차남, 삼남. 하나둘씩 태어날 때마다 황궁은 축하 연회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넷째 아들 인진이 태어났을 때는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러 왕자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인진은 어릴 때부터 형들과 달랐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말을 타고 사냥터를 누비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삼남은 시문을 즐기고 손님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인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형제들이 궁궐 마당에서 말을 몰며 놀 때 인진은 조용히 서쪽 전각에 앉아 경전을 읽었습니다. 형제들이 연회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떠들 때 인진은 홀로 상소문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강희제는 가끔 넷째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황제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 했지만 인지는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690년대 강희제가 40대에 접어들 무렵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3번의 난을 평정하고 대만을 복속시키고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 북방 국경을 확정했습니다. 청나라의 영토는 역사상 최대로 확장되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강희제를 성군이라 불렀고 백성들은 오랜 전쟁이 끝난 평화에 감사했습니다. 황제는 전국을 순시하며 민심을 살폈고 때로는 황하의 치수 공사를 직접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영광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후계 문제였습니다. 강희제에게는 3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성인이 된 아들만 20명이 넘었습니다. 각 왕자들은 자금성과 북경 곳곳에 자신의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에는 늘 측근과 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형제들은 겉으로는 우애를 나누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지, 누가 조정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는지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인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연회를 열지 않았고 크게 세력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것을 했습니다. 인지는 지방 행정과 재정 제도를 깊이 공부했습니다. 각 성에서 올라오는 세금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고 백성들의 부담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파악했습니다. 가끔 강희제가 윤대를 열어 민정을 물으면 인지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강희제는 그런 넷째 아들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칼을 들지는 않으나 붓으로 천하를 다스릴 줄 아는구나. 하지만 황제는 그 생각을 함부로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면 나머지는 모두 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제국 전체가 피바다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1700년대로 접어들면서 자금성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긴장감은 날로 높아졌고 조정의 신하들도 각자 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폭풍의 끝에 넷째 왕자 인진이 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708년 북경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강희제가 태자를 폐위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강희제는 차남 인인을 일찍이 태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러나 인인은 자라면서 오만해졌고 술과 향락에 빠졌습니다. 조정의 신하들과 충돌이 잦아졌고 급기야 아버지 강희제와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강희제는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태자를 폐위한 것입니다. 한번 풀린 화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태자가 사라지자 황희는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금성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장남 인저부터 시작해 삼남 인지, 넷째 인진, 여덟째 인사, 아홉째 인당, 열셋째 인상, 열넷째 인정까지 총 9명의 왕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구궁쟁이, 9왕자의 권력투쟁이라 불렀습니다. 각 왕자의 저택은 밤낮으로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찾아왔고 지방의 총독들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누가 다음 황제가 될지 모르니 모두가 줄을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남 인전은 강희제의 맏아들이라는 자부심으로 세력을 모았습니다. 여덟째 인사는 총명하고 사교적이어서 많은 신하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열넷째 인정은 군대를 이끌며 무공을 쌓아 장군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넷째 인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연회를 열지 않았고 대놓고 세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지는 은밀히 인맥을 쌓았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호부의 관리들, 지방 행정을 맡은 총독들,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무부의 환관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실무자들과 관계를 다졌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을 출 때 인지는
무대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에서 장남 인저와 여덟째 인사가 크게 다투었습니다. 14째 인정은 변방에서 군대를 이끌며 공을 세우려 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업적을 쌓는지, 누가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지 모든 것이 경쟁이었습니다. 강희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은 황제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천하를 물려줄 자식을 고르는 일이 더 어렵구나. 1710년대로 접어들면서 형제들 사이의 미움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왕자들은 서로를 모함하는 상소를 올렸고 어떤 이들은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강희제는 여러 차례 아들들을 불러 경고했습니다. 과인이 아직 살아있거늘 벌써부터 형제끼리 칼을 겨누는가. 하지만 욕망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구궁쟁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피가 흐를 것이었습니다. 1720년대 초 강희제는 이미 6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제국을 물려줄 것인가? 그 선택이 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1722년 12월 북경 서쪽 열하의 별궁.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지만 땅 위는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희제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69의 나이, 평생 말을 타고 만리장성을 넘나들던 황제의 몸은 이제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가라앉았다 올라왔고 눈은 거의 감겨 있었습니다. 병상 주변에는 단 4사람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융정동, 황실의 오랜 대신, 마제, 만주 8기의 장군, 그리고 내무부 환관 2명. 이들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황제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문 밖에는 여러 왕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강희제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짐의 마지막이 시장바닥이 되어버린다. 넷째 아들 인지는 사흘째 열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상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강희제의 손은 차가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인지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압도하던 그 황제가 이제는 한 줌의 재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목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숨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강희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인진을 발견했습니다. 네, 넷째냐?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인진은 몸을 숙여 아버지의 입가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예, 아바마마. 소자 인진이옵니다. 강희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방 안을 돌았습니다. 융정동, 마제, 환관들. 모두 황제의 오랜 측근들이었습니다. 강희제가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붓을 가져오거라. 융정동이 급히 붓과 먹 그리고 노란 비단으로 만든 교지를 가져왔습니다. 황제의 유언이 기록될 문서였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강희제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떨어뜨렸습니다. 융정동이 조심스럽게 황제의 손에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황제는 천천히, 매우 천천히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먹이 번졌고 획이 떨렸습니다. 한 글자를 쓰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인진도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붓끝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올 것인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강희제는 멈추지 않고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가끔 숨이 가빠지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교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강희제는 붓을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융정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잘 보관하라. 융정동이 무릎을 꿇고 교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교지를 펼쳐보지 않고 조심스럽게 비단 보자기에 싸서 품 안에 넣었습니다. 강희제는 다시 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애정인지 경계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넷째, 예, 아바마마. 제국은 너무 무겁다. 짐이 평생 짊어진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인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자, 알고 있사옵니다. 강희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밤 11시 30분, 강희제의 숨이 멈췄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융정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상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인지는 여전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 이제 다시는 따뜻해지지 않을 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삼배를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 12시 소식이 밖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자들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8째 인사, 9째 인당, 14째 인정. 모두 아버지의 병상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교지는 어디에 있는가? 그 안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가? 융정동은 품 안의 교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마지막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새벽 2시 시신을 염습하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서로를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인진도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사라지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시대가 누구의 것이 될지를 말입니다. 1722년 12월 21일 아침 자금성 태화전, 조정 전체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줄지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주 8기의 장군들, 한종 문신들, 각 부의 상서들, 총 300명이 넘는 조정 대신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태화전 앞마당에는 왕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장남 인저부터 시작해 삼남 인지, 넷째 인진, 8째 인사, 9째 인당, 13째 인상, 14째 인정까지 모두 아버지의 죽음의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융정동이 태화전 계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란 비단으로 싼 교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희제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조정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융정동이 천천히 교지를 풀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60년을 함께한 황제의 마지막 명령을 읽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왕제 강희제의 교지를 받들어 선포하노라. 모두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짐이 천하를 다스린 지 61년, 이제 1000명이 다하여 하늘로 돌아가게 되었도다. 융정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의 뒤를 이을 자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0명의 대신들, 10명이 넘는 왕자들 모두가 다음 단어를 기다렸습니다. 넷째 아들 인진이니라.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융정동이 계속 읽었습니다. 인지는 성품이 침착하고 정사에 밝으며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도다. 그를 황위에 세워 대청의 강산을 잇게 하노라. 교지를 다 읽자 융정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사자 인진, 나아가 교지를 받으소서.
넷째 인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침착한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 융정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교지를 받았습니다. 인진, 삼가 선왕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무릎 꿇은 왕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덟째 인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홉째 인당은 고개를 들어 형 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열넷째 인정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변방에서 군대를 이끌며 수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다음 황제가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교지에는 넷째 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움을, 누군가는 의심을, 누군가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지는 교지를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과인은 선왕의 뜻을 받들어 오늘부터 대청의 황제가 되었소. 연호는 옹정이라 하겠소. 대신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황상 만세, 만세, 만만세. 하지만 그 함성 속에는 진심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무적으로 절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옹정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왕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덟째, 아홉째, 열넷째. 그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칭호, 질투, 분노, 모든 감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왕자들과 대신들이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여덟째 인사가 열넷째 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열넷째, 이것이 정말 아바마마의 뜻이었을까? 열넷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소. 하나, 무언가 잘못되었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북경 거리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지가 바뀌었다더라. 원래는 열넷째였는데 글자를 고쳤다더라. 소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강희제가 쓴 원래 교지에는 전24자 즉 열넷째 아들에게 전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누군가 열십자 앞에 작은 획을 추가해 전이우사자넷째 아들에게 전한다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교지는 이미 궁궐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고 아무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옹정제를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들은 이 소문을 퍼뜨리며 새 황제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후대에 퍼진 설일 뿐이며 실제 교지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지금까지도 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옹정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혼자 침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소문을 잠재워야 한다. 힘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다. 1722년 12월 말 옹정제의 즉위는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국웅쟁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자신을 의심하는 모든 세력을 향해 칼을 빼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들을 향할 것이었습니다. 1723년 봄, 옹정제는 즉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첫 번째 칼을 휘둘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정개혁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조정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성의 세금 체계를 정비하고 화정은 제도를 개혁하고 세인정 정책을 시행하라고 말입니다. 화정은이라 함은 본래 군역과 조세를 은으로 통합해 내게 만드는 제도였지요. 이것은 분명 필요한 개혁이었습니다. 강희제 시대 말기 청나라의 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만연했고 유력 가문들은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백성들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1723년 4월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호부 신랑 한 명이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구궁쟁이 때 8째 왕자를 지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5월 두 번째 대신이 파직되었습니다. 죄목은 직무태만. 하지만 실제로는 14째 왕자와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6월 세 번째, 네 번째 대신이 연이어 옥에 갇혔습니다. 모두 구궁쟁이 때 옹정제를 반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신들은 말을 조심했고 상소를 올릴 때도 황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누구도 황제에게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1724년 초 옹정제는 마침내 형제들을 향해 칼을 돌렸습니다. 8째 왕자 인사가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인사는 구궁쟁이 때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사교적이어서 많은 신하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옹정제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1월 옹정제는 8제를 불러 질책했습니다. 경은 짐의 형이요. 그러나 형이라 해서 무례를 용납할 수는 없소. 인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은 무례를 범한 적이 없사옵니다. 경은 뒤에서 짐을 의심하고 신하들을 선동하였소. 이것이 무례가 아니고 무엇이요? 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옹정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8째 왕자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북경 외곽의 저택에 연금되었습니다.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고 손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옹정제는 더 나아갔습니다. 2월 옹정제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8째 왕자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인사라는 이름을 박탈하고 새로운 이름을 내렸습니다. 악이나 만주어로 얼어 죽을 개라는 뜻이었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형에게 개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9째 왕자 인당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 역시 관직을 박탈당하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스, 만주어로 돼지 같은 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왕자는 연금된 저택에서 매일 감시를 받았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의원도 오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서서히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1726년 가을 8째 왕자 인사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사인은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학대로 죽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달 후 9째 왕자 인당도 죽었습니다. 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4째 왕자 인정은 조금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죽지는 않았지만 변방으로 유배되어 평생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북경으로 돌아오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727년 구궁쟁위에 참여했던 왕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죽었고 어떤 이는 유배되었고 어떤 이는 북경 외곽에 갇혀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황위를 위협할 형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조정은 완전히 황제의 공포 정치 아래 놓였습니다. 신하들은 황제를 두려워했고 아무도 감히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새 황제는 자기 형제들을 죽인 잔인한 사람이라더라. 저런 황제가 과연 백성을 생각할까? 옹정제는 이 모든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세법을 개혁하고 관료 제도를 정비하고 부패를 뿌리 뽑았습니다. 지방 관리들의 불법 수입을 막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실제로 옹정제의 재정 개혁은 성공했습니다. 그가 즉위했을 때 청나라 국고에는 800만 양의 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때는 6천만 양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능력 있는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제들의 피로 그 능력을 증명한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옹정제는 혼자 침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문득 여덟째 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함께 강의제 앞에서 경전을 읽던 모습, 함께 웃고 떠들던 모습. 하지만 그 형은 이제 없었습니다. 옹정제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인의 손에 묻은 이 피를 후세가 어떻게 기록할지 두렵도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촛불만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피로 얻은 이 평화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726년 가을, 쓸쓸한 소식이 북경에 전해졌습니다. 여덟째 왕자 인사가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병사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몇 달 후 아홉째 왕자 인당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역시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두 형제는 끝까지 북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먼 변방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황제에게 형제의 죽음에 대해 묻지 못했습니다. 왕자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형제들의 죽음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상소를 읽고 정사를 돌보고 개혁을 계속 추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혼자였습니다. 자금성의 어느 전각, 초 한 자루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옹정제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마당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궁궐 마당에서 뛰어놀던 날들, 강의제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경전을 읽던 날들. 그때는 모두가 형제였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형제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유배되었고, 어떤 이는 죽었고, 어떤 이는 저 멀리 변방에 갇혀 있습니다. 옹정제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인의 선택이 옳았는가? 그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형제들은 자신에게 위협이었고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국이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또 다른 진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형제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 그리고 그 피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오랜 충신 한 명이 은밀히 옹정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하, 백성들 사이에서 폐하를 가혹한 황제라 부르는 이들이 있어옵니다. 옹정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과인도 알고 있소. 하나 과인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황제가 된 것이 아니오. 이 제국을 지키기 위해 황제가 된 것이오. 신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황제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옹정제는 자주 아버지 강희제를 떠올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고르던 아버지의 얼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아버지는 자신에게 무엇을 원했을까? 평화로운 제국을 원했을까? 아니면 강력한 제국을 원했을까? 옹정제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금성의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황제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아버지 강희제의 그림자보다 훨씬 더 길고 어두웠습니다. 1735년 가을, 북경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옹정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위 13년 강희제의 60년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옹정제는 겨우 58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독살되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과로로 쓰러졌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은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옹정제가 평생 쉬지 않고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설을 살펴보면 그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정사를 돌보았고 밤늦게까지 상소를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쉬게 하지 않았고 결국 그 대가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옹정제가 떠난 자리에는 그의 아들 걸륭제가 즉위했습니다. 걸륭제는 60년을 통치하며 청나라를 최고의 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 세 황제가 이어지는 130여 년의 시간은 강건성세, 청나라의 황금시대로 기록됩니다. 그 시대를 돌아볼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강희제는 제국의 털을 닦았고 옹정제는 피와 철로 그 털을 다졌으며 걸륭제는 그 위에 화려한 궁궐을 세운 황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국의 겉모습이 아무리 찬란해도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복잡했습니다. 강희제는 천하를 평정한 성군으로 기억되지만 동시에 아들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막지 못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옹정제는 재정을 바로잡고 개혁을 이룬 황제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형제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잔혹한 통치자로도 기억됩니다. 역사는 승자의 이름을 새기지만 그 이름 뒤에 숨은 눈물과 고독을 길게 적어두지는 않습니다. 1722년 12월 그 겨울밤 강희제의 병상 옆에 섰던 옹정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제국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황위를 향한 욕망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의무와 욕망, 충성과 야심, 사랑과 칭호.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희제와 옹정제를 함께 돌아본 이유는 한 황제의 영광이나 한 황제의 잔혹함을 따로 떼어 바라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위에 선자의 결정 하나하나가 가문과 나라, 그리고 백성의 삶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 자신은 어떤 고독과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지 조용히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제국은 남고 사람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선택이 쌓여 제국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1735년 가을, 옹정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순간, 그는 과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버지를 배신한 불효자였을까요? 아니면 제국을 지킨 충직한 황제였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직접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1722년 겨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날 밤의 선택이 한 제국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혀진 역사를 계속 불러내는데 여러분의 응원이 가장 큰 힘입니다.